긴급 속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 갖고 계시면서 월세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한테 전세 끼고 집 물려주실 생각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사이에 기준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선 하나를 넘으면 세금이 붙고 안 넘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디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집 한 채인데 무슨 세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똑같이 착각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8세 박모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집 한 채만 갖고 계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그 집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시고 원래 살던 집은 월세를 놓으셨어요. 월 100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치 임대소득 신고 안 하셨는데요. 소명해 주세요. 이 어르신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 한 채인데요. 주변에서 다들 한 채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 집이 특정 기준을 넘는 주택이었습니다. 집 한 채라도 그 선을 넘으면 월세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분은 그 선이 어디인지 모르셨던 겁니다. 결국 3년치 밀린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월세 받고 계신 분들, 전세 놓고 계신 분들, 자녀한테 집 물려주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월세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세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집을 세 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 채 다 전세로 놓으셨습니다. 월세는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요. 나는 월세 안 받으니까 세금 낼 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주임대료 신고 안 하셨는데요? 간주임대료요? 이분은 그게 뭔지도 모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세금입니까? 이 어르신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세하려다가 세금을 2배로 낸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한테 집 물려주실 생각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 강남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집값 전체에 증여세 내는 것보다 전세금 뺀 나머지에만 증여세 내면 세금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세금 좀 아는 분들,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이모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셨어요. 부담부 증여 검색하셔서 세금 줄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따라하신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요. 선생님, 인터넷에서 다들 줬다고 해서 했는데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제가 다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동네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구조가 왜 생겼을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집 한 채 있으면 세금 걱정 안 했습니다. 월세 받아도 그냥 넘어갔어요. 전세금 받아도 아무도 안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2025년 10월 1일, 세종청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MOU라는 걸 체결했어요. 쉽게 말하면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국토부는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내역, 매매 거래 내역,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게 전부 국토부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요. RTMS라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득 정보, 세금 신고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이게 전부 국세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두 기관이 따로 움직였어요.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정보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됐습니다. 정례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두 기관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국토부가 국세청한테 뭘 넘기냐면요. 여러분의 전월세 거래 동향을 넘깁니다. 이상한 거래 패턴이 보이면 넘깁니다. 시세 조작 의심 사례,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이런 거 다 넘깁니다. 국세청이 그 정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상 자동으로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월세 신고하신 내용이랑 소득세 신고하신 내용이랑 다르면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월세 신고할 때 월세 300만 원이라고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월세 50만 원이라고 신고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니까요.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에 국세청장이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초고가주택 거래자 104명을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사람들이에요. 수십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소득이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 조사한다는 겁니다. 실제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30대 사회초년생이 5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뭐라고 썼냐면요. 기존 자산 처분금이라고 썼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해 봤더니요. 부모님한테서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거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억 원 증여세 추징당했습니다. 여러분, 국세청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시면요. FIU라는 곳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에요. 여기서 국세청으로 정보가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5년간 소득 대비 자산 증가율, 이것도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은 적은데 자산이 갑자기 늘었다? 시스템상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시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셨죠? 그 내용이 실제 자금 흐름이랑 맞는지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건가들레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건검진 받으러 가시면 피검사, 소변검사 다 하잖아요. 수치가 정상이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이상하면 정밀검사 들어가죠. 세금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통장, 소득 내역, 이게 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맞지 않으면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현재 법령상 전월세 신고 데이터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법령상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이런 구조이지만 나중에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월세 신고 데이터가 세금 부과에 직접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야 하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죠? 시작합니다. 먼저 집을 몇 채 갖고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본인 명의만 세는 게 아닙니다. 부부 합산입니다. 남편 명의 한 채, 부인 명의 한 채. 이러면 2주택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 집이 한 채인 분들.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월세 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 한 채인데 왜 세금 내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집이 한 채라도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기준 시가가 뭐냐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실거래가보다 보통 낮아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고가주택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집이 두 채인 분들. 2주택자는 월세 받으시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집 크기 상관없어요. 기준 시가 상관없어요. 월세 받으시면 세금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2주택자라도 전세만 놓으시면 세금이 없습니다. 월세는 과세, 전세는 비과세.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집이 세 채 이상인 분들.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3주택 이상이시면 월세는 당연히 과세고요. 전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전세는 월세 안 받는 건데 왜 세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만큼을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비소형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계시면서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형 주택이 뭐냐면요, 전용 40제곱미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이런 소형 주택은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 세 채 이상 갖고 계시면서 전세 보증금이 3억 넘으시면 간주 임대료 세금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1주택자, 기준 시가 12억 이하면 월세 받아도 비과세. 1주택자, 기준 시가 12억 초과면 월세 과세. 2주택자, 월세 과세, 전세 비과세. 3주택 이상, 월세 과세, 전세도 보증금 3억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 과세.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준을 알고도 뒤늦게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대전에 사는 67세입니다. 집 한 채 갖고 있고 월세로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어요. 1년이면 600만 원인데 금액이 적잖아요. 이 정도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월세가 적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금이 없다랑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건강검진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는데 결과가 다 정상이에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안 받으셔도 됐던 겁니까? 아니죠. 받아야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하셔야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질문하신 분처럼 연간 600만 원 월세 소득이시면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셨으면 필요경비 50% 빼고 기본 공제 200만 원 떼면요, 과세 표준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요, 신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에서는 이분이 세금이 없어서 안 낸 건지 몰라서 안 낸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확인이 들어오면요, 왜 신고 안 했습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래 세금의 20%가 추가로 붙어요. 심하면 40%까지 붙습니다. 세금이 10만 원이었는데 가산세 붙어서 14만 원 내시는 겁니다. 게다가 밀린 기간 동안 이자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요, 월세 금액이 적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영원히 나와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로 마무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를 해두시면 나중에 연락이 와도 설명할 근거가 남습니다. 안 해두시면 왜 안 했는지부터 소명하셔야 해요. 이 차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원에 사는 64살 먹은 김영경입니다. 얼마 전에 전월세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소득세 신고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요즘 국세청이랑 국토부가 손을 잡았다는 뉴스 나온 이후로 더 많아졌어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랑 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동으로 연결 안 됩니다. 둘 다 따로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월세 신고는 왜 하는 건가요? 전월세 신고는 국토부에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를 떠나서 지금은 신고 데이터가 쌓이고 대조가 쉬워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계약하시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안 하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월세로 얼마 버셨는지, 그래서 세금을 얼마 내셔야 하는지, 이걸 신고하는 겁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요. 전월세 신고하셨다고 소득세 신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하셔야 해요. 전월세 신고했으니까 소득세는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청이랑 국토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보가 공유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월세 신고하신 내용이랑 소득세 신고하신 내용이 다르면요. 시스템상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어, 이 사람 전월세 신고할 때는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소득세 신고할 때는 30만 원이라고 했네?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월세 신고도 하시고 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두 신고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자,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73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집 세 채를 갖고 계셨어요. 전세로 다 놓으셨는데 보증금 합계가 5억이 넘었습니다. 간주 임대료 세금 대상이셨죠. 처음에는 막막하셨어요. 선생님, 월세도 안 받는데 이게 무슨 세금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셨던 게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집 한 채를 소형주택 기준에 맞는 작은 오피스텔로 바꾸셨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2억 이하짜리로요. 그랬더니 그 주택은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나머지 두 채 보증금 합계가 3억 이하로 내려갔고요. 결국 간주 임대료 세금 없이 넘어가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선생님, 처음엔 너무 복잡해서 그냥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과세 유형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진짜 세금 폭탄 맞습니다. 먼저, 유주택자의 고가주택 함정입니다.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죠? 집 한 채인데 세금 맞으신 분? 이 변화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들이 기준을 모르셨던 분들입니다. 유주택은 괜찮다고 주변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 집이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오래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옛날에 싸게 사셨어도 지금은 기준 시가가 많이 올랐을 수 있어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임차인이 만든 흔적 때문에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억울한 케이스예요. 집주인은 신고 안 했는데 임차인 때문에 확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월세 받으시면 그게 어떻게 국세청에 알려지는지 아십니까?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면 알려집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알려집니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면 알려집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계약 자체가 신고됩니다. 선생님, 저는 현금으로 갔는데요. 현금으로 받아도 표시됩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집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어르신, 월세 매달 현금으로 받으셨어요. 현금으로 받으면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직장인이었어요. 이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 신청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낸 거 공제받으려고요. 그 순간 집주인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집주인, 임대소득 있는데 신고 안 했네? 결국 2년치 소급과세, 가산세까지.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임차인이 신고하면 집주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 기간을 거쳐 이제 과태료까지 실제로 붙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시면 과태료 맞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청이랑 국토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신고 내용이 국세청에도 공유되는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월세 신고하셨는데 임대소득 신고 안 하시면 시스템상 이 사람 임대 놓고 있는데 소득 신고 안 했네? 하고 표시가 됩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중개사 말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어르신. 중개사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셨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월세가 30만 원 초과잖아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2년 뒤 계약 갱신하면서 과태료 통지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고 의무는 중개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월세 없이 전세만 받는데 세금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간주임대료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3주택 이상이시면서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넘으시면 월세 안 받으셔도 세금이 나옵니다. 계산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요. 거기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전세 보증금 합계가 7억 5천이시면요. 3억 원 빼고 4억 5천. 여기에 개수를 곱하면 연간 간주임대료가 1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거예요. 월세 한 푼도 안 받으셨는데 말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서 손해보는 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등록 안 하시면 세금을 더 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등록하시면 필요 경비율을 60% 인정받으십니다. 안 하시면 50%밖에 인정 안 됩니다. 등록하시면 기본 공제 400만 원 받으십니다. 안 하시면 2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같은 월세 소득이라도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몇십만 원씩 차이 납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똑같은 소득인데 세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연간 월세 소득이 1천만 원인 분, 등록하셨으면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안 하셨더니 42만 원 내셨어요. 등록은 선택이지만 혜택은 등록한 사람만 받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까지 다 알아도 자녀한테 집 물려줄 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66세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2주택자이시면서 월세 소득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상담받으시고 바로 등록하셨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확 줄었습니다. 필요 경비율 올라가고 기본 공제 커지고 세액 감면까지 받으셨거든요. 선생님, 등록 안 했으면 매년 30만 원씩 더 냈을 거예요.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여러분, 등록 한 번 하시는 건데 매년 몇십만 원씩 아끼시는 겁니다.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머리가 복잡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올바른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일치시키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청이랑 국토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전월세 신고하신 금액이랑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금액이 다르면요. 시스템상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전월세 신고할 때 월세 300만 원이라고 하셨으면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월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르면 확인 대상으로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소득세 추징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두 신고 금액을 반드시 일치시키세요. 자, 다음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하시면 필요 경비율도 올라가고 기본 공제도 커집니다. 게다가 세액 감면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시면 세금의 20%를 깎아줍니다. 8년 이상 임대하시면 50%까지 깎아줘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셔야 해요. 4년 안에 파시면 깎아줬던 세금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걸 선택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시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만 따로 떼서 14% 세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계산하는 건데 소득이 많으시면 세율이 올라가요. 그래서요,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 예를 들어 연금 많이 받으시거나 다른 사업 소득 있으시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시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가시면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다 계산해 보시고 세금 적게 나오는 걸로 선택하세요. 모르시면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간주 임대료 피하는 방법입니다. 3주택 이상이신 분들,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 넘으시면 간주 임대료 세금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보증금 합계를 3억 원 이하로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요. 전세보증금 3억 5천이시면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보증금을 2억 5천으로 낮추시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월요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간주 임대료 세금보다 적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자, 또 하나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임대소득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 붙습니다. 신고 안 하시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세금 안 내시면 하루에 0.022%씩 이자가 붙습니다. 1년이면 8%가 넘어요. 2년, 3년 미루시면 원래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면제가 아닙니다. 모르면 가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 세금 문제는 혼자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대충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세무사 상담료가 아깝단다고요? 상담료 몇십만 원 아끼시려다가 세금 몇백만 원 더 내시면 손해 아닙니까? 특히 임대소득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 3주택 이상이신 분들, 반드시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까지 다 잘하셔도 자녀한테 집 물려줄 때 한 번에 무너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 증여 관련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산에 사는 71 김호섭입니다. 집을 세 채 갖고 있는데요. 세 채 다 전세로 놓았어요. 월세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 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월세 안 받는데 세금이 웬 말이냐? 너무 억울하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현재 구조입니다.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세 보증금을 받으셨잖아요. 그 돈이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세법에서는요,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세를 안 받으셔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세도 온 사람은 다 세금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비소형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계시면서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간주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분은요, 집이 세 채이시고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고요? 보증금 합계를 3억 원 이하로 맞추시면 됩니다. 아니면 집 한 채를 소형주택 기준에 맞는 걸로 바꾸시면요, 그 주택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방법은 있어요. 세무사 상담 받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에 사는 66세예요. 아들한테 집을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전세 끼고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그런데 아들이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돼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대로 하시면 세금 폭탄 맞으십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전세 끼고 증여하시면 그 전세금은 나중에 자녀분이 갚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금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 돈을 자녀분이 마련하셔야 해요.
그런데 자녀분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갚을 능력이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게 됩니다. 그 순간 국세청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갚아준 돈, 추가 증여입니다. 증여세 또 내셔야 합니다. 처음에 절세한다고 한 건데 세금을 2번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세 끼고 증여하시려면 자녀분이 그 전세금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분 소득, 재산 상황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일반 증여가 유리한지, 저가 매매가 유리한지 상황마다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대충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 오히려 세금 수천만 원 아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자녀한테 집 물려주실 때 저지르시는 치명적인 실수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세금 2배로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한테 집이나 건물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 강남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끼고 증여하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2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자녀한테 증여하시면 2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몇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전세가 10억 있다고 해보세요. 전세 끼고 증여하시면요. 전세금 10억 부분은 자녀가 나중에 세입자한테 갚아야 할 빚이잖아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자녀가 대가를 치른 거로 봅니다. 즉, 매매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10억 부분만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20억 전체에 대해 증여세 내시는 것보다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좀 아는 분들,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인터레스 등에 나온 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생깁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제대로 안 하면 세금을 2번 낸다는 겁니다. 자녀가 전세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그 전세금을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 소득이 적어서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게 되죠. 그 순간 시스템상 추가 증여로 표시됩니다. 증여세 또 내셔야 합니다. 처음에 절세한다고 한 건데 세금을 2번 내시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이 자녀한테 전세 끼고 집 증여하셨어요. 자녀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도 안 됐어요. 전세금이 6억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결국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추가 증여입니다. 증여세 내세요. 몇천만 원 더 내셨어요. 여러분, 국세청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청이랑 국토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뭐라고 쓰셨는지 다 확인됩니다. 자녀 소득이 얼마인지 다 연결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돈이 갔는지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자, 또 다른 실수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요. 부모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담부 증여하시면 전세금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이시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세율이 확 올라가요. 결국 증여세는 줄었는데 양도세가 커져서 전체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부모님이 1주택자이시면 양도세가 비과세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정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또 다른 실수입니다. 인터넷 잘못된 정보 믿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자녀에게 2억 5천만 원까지 증여 면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 현행 법제가 아닙니다. 현재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 때 추가로 1억 원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조건 안 맞으시면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잘못된 정보 믿고 많이 증여하셨다가 세금 폭탄 맞으신 분들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자녀가 집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부모한테 받은 돈이라고 안 쓰시고
본인 저축이라고 쓰시면요. 시스템상 자녀 소득이랑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이 사람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어떻게 5억을 모았지? 바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 기억나시죠? 30대 사회초년생이 50억 원짜리 아파트 샀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존 자산 처분금이라고 썼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해 봤더니 부모님한테서 전액 받은 거였어요. 수억 원 증여세 추징당했습니다. 여러분,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작성하시면 반드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하시려면요. 자녀가 전세금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소득, 재산 상황 확인하세요. 부모님 주택 보유 현황 확인하세요. 1주택자시면 양도세 비과세로 유리합니다. 2주택 이상이시면 양도세 중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정확히 기재하세요. 부모님한테 받은 돈은 증여라고 쓰시고 증여세 신고하세요. 숨기시면 나중에 더 큰 세금 맞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부담부 증여, 일반 증여, 저가 매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세금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대충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68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녀한테 집을 물려주시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담부 증여 검색하셔서 따라하시려고 했는데요. 다행히 먼저 세무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1주택자이셨어요. 1주택자시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시면 부담부 증여가 정말 유리합니다. 세무사 도움받아서 제대로 계획 세우셨고요. 자녀한테 전세 끼고 증여하셨는데 양도세 0원이었습니다. 증여세만 내시면 됐어요. 일반 증여로 하셨으면 억 단위 세금 나왔을 건데 수천만 원으로 끝나셨습니다. 선생님, 세무사 상담료 몇십만 원이 아까웠는데 그거 아꼈으면 몇천만 원 더 냈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이분들 다 여러분과 똑같은 60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이가 뭐냐? 그냥 넘기지 않고 제대로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국세청과 국토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전월세 거래 정보와 세금 신고 내역이 서로 연결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월세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면 집주인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3주택 이상이시면서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넘으시면 월세 안 받으셔도 간주임대료 세금 나옵니다. 전월세 신고 금액과 소득세 신고 금액이 다르면 확인 대상으로 걸리기 쉬워집니다. 자녀 증여는 인터넷 정보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대비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여러분의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전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이건 괜찮을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모르면 넘어간다.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동으로 대조되고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이 사회를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배우고 확인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분들께 짐이 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에서 또